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3월달이 이제 중순을 넘어서 가고 있죠. 지난주까지 이제 3월달이 중순이 되었었는데, 이제 봄 소식이 오면서 날씨도 많이 풀리고, 증권시장에도 좀 봄이 와야 될 텐데 말입니다. 자, 대박 플러스 시즌 3, 월요일,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고대하시는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를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방송이 나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선물 옵션 투자를 그동안에 하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다는 말씀을 후기에, 후반전에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소위 말해서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까지 다 만기가 되는, 소위 말해서 컬러블 데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 지난주 시장을 제가 예측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퍼펙트하게 맞았습니다. 상단과 하단이 퍼펙트하게 맞았고,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퍼펙트하게 맞아서 너무나 놀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익이 엄청 많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참, 대단한 위력이 이제, 우리 센티브이 정말 대박 플러스 시즌 3에서 선물 옵션 탈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현장을 또 충분하게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를 한번 좀 보면, 오늘 시장은 약간의 상승 정도, 그죠? 약간의 상승률이 뭐 아주 미미한, 코스피로 기준해서는 뭐 0.08% 상승, 그래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후유증을 딛고 금요일 날 상승이 좀 제법 있었었는데, 코스피 200으로는 한 1% 정도 상승했었죠. 물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좀 약간 물량을, 만기 물량 때문에, 코스피 200이 좀 많이 밀렸었습니다. 250, 근처까지 밀렸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난주에 후유증에서 벗어나서, 특별히 3월 중순 두 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린, 중순에서 이제 뒤로 후반전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선물 옵션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이제 새로운 월물, 4월물이, 옵션 같은 경우는 4월물이 시작을 했고, 선물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하죠. 3월물이 끝나고 이제 6월물이 거래가 되는 겁니다. 거래 이틀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날 지나고 나서 금요일 날 사실은 첫 번째 거래, 그 전부터 거래는 됐지만 일수로 따져서는 이제 새로 이어받아서 거래되는 것은 6월물 거래가 이제 90일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또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세 가지를 중요한 이유를 좀 짚어보고 가죠. 먼저 깊이 있게 들어가기 전에, 세부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주를 지배할 시장 이슈.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날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가 불거졌다 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완벽히 끝난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약간의 우려감들이 상존할 수 있다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컬러블 데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매매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려서 시장과 연관해서 거의 정확하게 시장 예측이 이루어졌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데 지금 이번 주 시장은 어떠한 현상을 보일까? 무엇이 주된 이슈일까?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 모든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특별히 현물 시장에서 증권, 코스피와 관계된 이 현물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주간 증시 전망에 대한 예측을 제가 쭉 했던 부분들을 이 시간에, 바로 월요일 이 시간에,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귀를 한번 기울이셔도 좋을 겁니다. 이번 주의 이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내일 모레 있을 미국의 FOMC가 당연히 1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이 FOMC 회의에 따라서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지난주에 주봉상으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18,000 밑으로 떨어져 내려와서 탄력이 상당히 저하가 됐는데 그 영향권 아래에 이번에도 있게 되는데 FOMC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는 FOMC 영향권에서 관망 기조가 지배적으로 있을 것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FOMC 결과에 따라서 주 후반에 모양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FOMC는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비둘기파가 8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8명 정도의 비둘기파가 있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중에서 특별히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냐 빠지냐 이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해. 전 세계의 아마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자,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빠지게 되면 이제 그 옐런 의장이 얘기했듯이 수개월 이내에 뭐 3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 금리 인상이 집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세 기조를 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약화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이러한 부분에 경기가 호조되고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냐면 금리 인상 얘기가 하루 이틀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온 과정에 뭐니 해도 이번 주에는 가장 강력한 이슈가 그것이 될 것이고 지난주에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지난주 만긴 날 한국은행이 금리를 기술적으로 0.25% BP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만기 물량 때문에 주가가 빠졌었죠. 자,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그러면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 유로존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ECB가 자금을 집행하는 게 3월달부터 이제 자금이 집행이 들어가는데 이걸 등에 힘에었고 유로존에서 가장 강력하게 어드밴티지를 가져가는 독일이 주가가 신고가 행진을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주 초반, 주 중반까지는 시장이 관망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맞춰서 시장 대응을 하면 된다. 자, 선물 옵션에 대한 대응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하하, 대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주 후반에 시장의 방향이 정해질 때는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 있는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격적인 게임은 주 후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두고 그렇게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상단과 하단에 대한 확인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데 지난주와 이제 이것은 이제 코스피 200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있다가 시간이 좀 나면 자세하게 한 번 더 시장 분석에 대한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단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지금 예측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현물 시장 코스피 분석입니다. 코스피 200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간략하게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은 보합, 수요일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0.5%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약간 길게 잡아도 크게 잡아도 1%를 잘 안 넘어간다, 위아래로. 자, 그러면 선물이 코스피 200의 지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수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이 부분이 코스피 200 지수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강했던 게 있어요. 강했던 것들은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이 강했죠. 현대차가 2%가 넘는 급등을 보이죠. 자, 전기전자, 자동차가 왜 강했을까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가지고 수출 주도형 중심주들이 앞으로 각광을 좀 받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반면에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약화됐습니다. 그건 어떤 부분을 말해주냐면 LG화학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라 대표될 수 있는 조선화학 이쪽들은 오늘 낙폭이 꽤 컸습니다. 5%대까지 하락이 나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상반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래도 이쪽에 어드밴티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화재주, 보험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좀 견디는 모습을 보였고, 건설주도 그냥 그런 대로 크게 낙폭 없이 견디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힘들었고 지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삼성전자와 자동차가 선방하면서 지수를 보합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질적인 면, 내부적인 면들을 보면 체감 지수는 상당히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종목 하락수가 훨씬 많았다. 그러나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보합선, 강보합선에서 머물렀다. 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오늘 말해주고 있는 시장이 제가 좀 전에 시장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이번 주 수요일까지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시장이 굉장히 간망세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암시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이 부분 위에 제가 볼린저 밴드를 올려드렸는데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 일봉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 255라인 정도 되고요. 하단이 249라인 정도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시장이 약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 크게 잡아서는 이번 주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 이 라인에서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주 중반까지는 횡보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축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이 252라인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하락에 따라 가지고 개파락 출발을 해서 코스피 200 지수가 오늘 아침에 좀 낮게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253까지, 코스피 200 기준으로 253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종가는 다시 밀려서 252.44로 끝났습니다. 자, 252.5 하는 요 가격 라인은 20일 이동평균과 맞닥뜨려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중심으로 중립 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2.5 중립 라인. 플러스 마이너스 1%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변동의 구간이 좀 작게 잡았을 때 1% 정도. 그러니까 250은 코스피 200으로 잘 안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255 이상으로 잘 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주 후반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음에 대해서는 유의를 한다. 자, 코스피 200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물시장 6월물 시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6월물 이제 거래일수가 이틀째 거래가 되는데요. 오늘 금요일하고 오늘. 자, 그런데 그 전부터 물론 거래는 됐습니다만 본격적인 거래를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월물이 이제 끝났고 3월물이 끝나고 6월물만 본격적으로 거래되는 날수로만 따졌을 때, 자, 이틀 동안 거래된 거를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미결제 약정이 있습니다. 미결제 오늘 거래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오늘 가격부터 보도록 하죠. 가격. 자, 코스피 200은 250,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52.44 하고요. 자,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선물 6월물은 시세가 254.10 이렇게 끝났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론 가격은 253.60인데, 253.60이 이론 가격인데, 이론 베이시스가 1.16이고, 그랬을 때, 지금 오늘 끝난 254.10은 시장 베이시스가 1.66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1.66. 이 얘기는 뭐다? 오늘, 코스피 200 지수가 막판에 조금 밀렸는데, 선물은 그거보다 덜 밀렸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하고 선물 유효물하고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는데, 선물이 비싼 형태, 그래서 괴리율이 좀 높다. 0.20이면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약간 괜찮은 상태입니다. 선물이 약간 높은 상태로 끝났다. 코스피 200 밀리는 것만큼 그만큼 밀리지 않고 종가 단일가의 가격이 253. 종가 단일가 들어가기 전에 253.80이었습니다. 0.3 정도가 그냥 단일가에 올려붙였는데, 이것은 내일 시장이 안 좋으면 코스피 200의
선물 지수가 떨어지면서 맞출 수가 있고요. 내일 시장이 좋으면 선물 코스피 200이 올라가더라도 선물이 그 계리도만큼 좀 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감안해서 보시는 예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또 제가 시간 날 때 말씀드리고.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선물 6월물은 지금 현재 코스피 200에 대해서 콘텐코 시장 베이시스 1.66을 콘텐코를 유지하면서 괜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시장이 정상적인 상태다. 과하게 매물 압박을 받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고 아주 양호한 괜찮은 상태다. 선물이 콘텐코를 유지한다는 사실은 괜찮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한 6천억 정도 금액 매수 의의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약간 특이한 현상인데, 이걸, 그러니까 이제, 당월물이 시작되자마자, 선물 6월물이 시작되자마자 외국인들이 이틀에 걸쳐서 약한, 금액으로 약 한 1조에 가까운 그 매수를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인지 단기적인지 이러한 사인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사는 주체가 금액이 좀 컸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베이시스가 콘텐코를 종가에도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계리율도 좀 높은 편으로 유지를 했다. 이것이 선물 오늘 6월물 시세의 분석 중에 가장 특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은 4월물이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옵션 4월물 시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등가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등가 기준으로 252.5가 코스피 200 등가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254.10이 됐기 때문에 선물은 가격이 더 높죠. 높아서 여기 보시면 콜옵션의 등가 가격이 3.2입니다. 3.2. 여기 보시면 네. 그래서 여기에 3.2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풋옵션 같은 경우는 250 등가가 2.46. 자, 등가 기준으로 보통의 경우에 등가의 가격이 처음 시작한 날짜 기준으로 초반전에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게 맞냐 하면 보통 3.3에서 좀 좋을 때는 프리미엄 3.5 정도까지 갑니다. 지금 두 가지 다 콜옵션과 풋옵션이 둘 다 옵션 전체 프리미엄은 지난 한 4, 5개월 동안을 봤을 때 상당히 낮은 형태로 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옵션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상당히 우세한 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시장이 약간 좀 주춤한 영역인데 이거는 이따가 이제 강의 시간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252.5 기준으로 옵션물은 콜이 254.1이 선물이 254.1인데 코스피 200보다 초반전에는 선물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하다.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으로는 252.5지만 선물이 254.10으로 콘텐코 1.6 정도가 업이 됐기 때문에 콜 프리미엄이 그만큼 반영을 시켜서 3.2 그 다음에 풋 프리미엄이 2.46이다. 자, 이거는 코스피 200보다 아직까지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추종해서 움직인다. 선물 유언물을 추종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부분을 옵션물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번 주에 거래의 유효함을 본다면 아까 시장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해서 콜 260 이상의 매도와 그 다음에 풋 250 이하의 매도가 병행되어지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1% 이상의 구간에서의 외가 매도, 콜 외가 매도와 풋 외가 매도는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주 중반 이후에 일시적으로 한쪽의 프리미엄이 강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옵션 매수 게임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주 중반 이후에 FOMC 회의를 결과를 보면서 들어가시는 것이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이유에서 장세의 변동이 나오더라도
외가, 소위 말해서 2칸, 선물로 5 이상, 2% 이상의 외가에 대한 매도는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참고하시면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물시장, 코스피 200 시세 분석, 그 다음에 선물 6월물 시세 분석을 말씀을 드렸고요. 옵션 4월물 시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익률이 선물 옵션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날까? 네, 천차만별입니다. 선물 투자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이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를 쭉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은 아주 세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수익을 내가 결정합니다. 수익이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익을 결정한다. 오, 대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적게 하고 싶으면 적게. 내가 수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수익이 어느 정도 예측이 다 가능하다. 이거는 컴퓨터로 집어넣으면 정확한데 주식이 이제 시세가 변하니까 어바웃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해 가면서 투자에 임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아주 정교하게 제가 이제 초보만 조금 탈출하면 이러한 내용들은 저 내용이 쉬운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만 따라오시면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 요 본방만 사수하셔도 한 2달이면 선물옵션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거야 라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이제 선물옵션 양영석 멘토와 함께하는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선물옵션 초보 탈출기 2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방송은 엄청난 분들이 시청하게 되실 것 같아요. 아마 장안에 이제 화제로 좀 등극을 하지 않을까. 시청률 아마 1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그 선물옵션 투자를 아주 쉽게 그리고 누구나 접할 수 있게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거 수익이 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정말 재밌어집니다. 자, 제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서커스 쇼 하는데 가보면, 줄타기를 막 할 때 저 사람이 줄타기를 하는데, 막 보는 사람은 간이 조마조마합니다. 저게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막 잘 튕기고 있거든요. 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분은, 저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저거 어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아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아주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아주 재밌는 하나의 놀이 도구입니다. 자, 선물옵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익 구조라든가 투자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접근을 해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얘기만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세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면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아주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의 아주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제일 처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선물의 개념과 선물 거래의 이제 유래입니다. 자, 이 선물 거래를 보시면, 자, 여기 정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다. 이게 좀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 그럼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판다. 앞으로 미래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 여기가 현재 시점입니다. 여기가 현재 시점. 자, 그리고 여기가 미래 시점입니다. 자,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이 현재의 것을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거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가격이든 적게든 원하는 가격으로.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자, 지금 여기서 거래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래 시점이 되고 나면 여기에 내가 모르는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위험을 피해가고자 미래의 가치를 지금 이 시점에서 사고 팝니다. 자, 그런데 이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중요한 건 미래 가격도 계속 변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 가서 미래에 가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가격을 모르는 애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애를 지금 막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상들은 다 하죠. 예상들은. 그죠? 자, 이것이 선물 거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정의다. 자, 미래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사고 파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선물 유언물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유언물. 자, 선물 유언물. 자, 선물 유언물은 6월 11일이 만기인데 지금 아직 한 88일이 남았습니다. 88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얘가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어요? 좀 전에 보니까 254.10이라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럼 얘가 6월 11일에 가서 이 가격이 그대로 있을 것이냐? 아니죠. 계속 매일매일 이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가격이 딱 정해질 텐데 6월 11일에 가서는 가격이 딱 정해질 텐데 그것은 뭐에 의해서 정해지느냐?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이 되는 애가 어떤 것이냐? 기준 상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선물은 만기에 가면 주가지수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이라는 애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선물 거래가 어떻게 그럼 시작됐는가? 자, 제일 전 세계적으로 17세기경에 일본의 이게 오사카 지역입니다. 도지마라는 지명이 있는데, 오사카 지역에 이제 쌀 거래소에서 이제 유래가 됐었다라는 게 좀 제일 첫 번째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지마의 쌀 거래소는 도쿠가 막부 시대인데 이 지방에 이렇게 나라가 있으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지방에 이렇게 제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후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하려고 오사카 지역으로 좀 불러들였습니다. 전부 다. 그래도 이 제후들이 오사카 지역으로 이렇게 다 몰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6개월 동안 1년 중에서 6개월 동안을 볼모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볼모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후들이 이 오사카 도지마라는 데 와가지고 가을에 나올 쌀을 갖다가 물표를 만들어가지고 미리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을에 이 A라는 제후가 내가 가을에 쌀이 얼마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물표를 만들어가지고 가을에 나오면 내가 그때 줄게. 쌀 줄게. 너희 물표를 일단 네가 이거 물표 받고 돈을 줘.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물의 형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물표가 거래가 되었다. 거기서 이제 17세기경에 일본 오사카 지역의 도지마 쌀 거래에서 선물 거래가 이제 유래됐다고 일단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선물의 형태는 1848년도에 미국의 시카고의 현대적인 명의의 선물이라고 현대적인 의미의 선물은 미국 시카고인데 이 시카고가 미국의 동부지역에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곡물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 곡물이 다 집산되는 데가 이 미국 시카고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곡물, 특히 곡물,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 곡물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곡물이 이제 리스크가 좀 많죠. 특히 이제 뭐 커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미국의 시카고의 상품 거래소가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842년도인가 그런데 미국의 그 큰 허리케인이 일어나가지고 브라질의 원산지죠. 커피 원산지 브라질 쪽에 허리케인이 나타나가지고 커피가 농사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물품이 나오지가 않는 상태가 됐죠. 근데 이걸 모르고 미국에 있는 이 커피 업자들이 이 커피를 가공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굉장히 넓혀놨었어요. 근데 커피가 이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졸지에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위험을 피해가야 되겠다라는 미리 이제 그래서 미래의 가격을 현재 거래를 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이제 발달하게 됐는데 곡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처음에는 상품 소위 이제 CBOT라고 하는데 상품거래소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3대 선물거래소 중에 가장 유명한 거래소입니다. 여기서는 옥수수, 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거래를 하다가 이제 이 상품거래소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발달을 하게 돼가지고 뭐까지 이제 거래하냐면 금, 은, 구리 소위 말해서 비철금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유까지 나중에는 원유까지 다 여기서 거래를 시키는 그래서 상품이 선물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 은, 비철금속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구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원유까지 이렇게 상품 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상품에서 발달을 해가지고 또 이제 단계로 발달해가지고 어떤 발달을 하냐면 금융.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선물에 대다수 포션을 차지하는 수많은 비중이 전부 다 금융 쪽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통화라든가 외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주가지수 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금융 선물이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소위 말해서 파생 상품들이 엄청 발달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파생 상품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발달 과정에는 바로 이러한 유래가 있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는구나.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닥친 적이 한번 있습니다. 미국에 소위 말해서 금융 담보로 하는 증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파생 상품들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커져가지고 그 기본이 되는 그 주가가 흔들렸을 때 증권이 흔들리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금융 위기가 한번 왔었죠. 그게 역사적으로 바로 이 파생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제도가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하면 그러한 약점도 있을 수 있다.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자, 96년입니다. 1996년. 자, 지금이 2015년이에요. 자, 2015년입니다. 자, 실제로 자본 자유화가 이루어진 게 1994~5년 정도 될 거, 4년, 5년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자본 자유화가 한국 증권 시장이 자본 자유화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역사가 그럼 2015년이니까 96년부터 딱 20년째 되는 거죠. 20년째 그죠? 20년, 19년, 20년 된 겁니다. 이게 선물 옵션의 우리나라 역사고요. 자, 증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증권 시장은 그 전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시장도 그 전에 존재 1984년 자 1월 1일 기준으로 기준주가 100으로 출발을 했죠. 그죠? 이걸 100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전부터 조금 거래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역사를 보면 증권시장 전체는 1984년 1월 1일을 기준주가 100으로 잡는다. 기준주가 100으로 잡는데 지금 2000포인트 하면 약 1984년부터 현재 2015년에 2000포인트라고 계산했을 때 몇 배 오른 겁니까? 20배 오른 겁니다. 그죠? 20배. 1984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지수가 약 20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96년에 한국증권거래소 선물은 코스피 200 지수 선물하고 옵션은 1996년에 시작해서 약 20년 되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선물거래와 현물거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물거래와 현물거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마디로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물 투자의 유용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자,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기관 투자가나 이런 분들은, 이런 그 세력들은 큰 거대한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런 투자가들은, 현물거래에서도 매도를 하죠. 매도. 파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현금 증거금만 있으면 지금은 이제 약간 우리 그 증권시장에서도 이제 이 대주거래 소위 말하는 이제 대주라 그랬었거든요. 대주거래라 그러는데 매도해가지고 주식을 사서 이제 원래 주식은 여기서 매수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차익을 얻어서
팔고, 그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이런 의미보다는 처음에는 배당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하죠. 장기 투자에 대한 의미에서는 중간에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시세차익이지만 배당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으면서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은 사서 보유해 가지고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현물 거래에서 팔아서 다시 싼 가격이 됐을 때 사놓는다. 이런 개념은 조금 쉽지가 않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선물 거래는 뭐냐? 선물 거래는 소위 그래서 이제 fair 좀 공평한 거다 그러는데 선물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사서 내가 올라가면 수익을 취할 수도 있고 똑같이 동일하게 같은 선물을 여기서 팔아서 떨어지면 사 넣으면서 환매하면서 이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용어를 설명드리면 선물을 산다 하는 것을 매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어느 시점에서 판다라는 거 했을 때 청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선물을 팔았어. 그러면 이건 선물 매도가 되겠죠. 그죠? 선물 매도. 그 다음에 내려와서 어떤 가격에 다시 사놨다 그러면 환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용어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매수 올라가서 청산, 매도 내려와서 환매. 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현물과 선물의 큰 차이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험이 시장 기능을 보면 선물 거래를 왜 하는가? 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보통 이제 해지의 개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기관 투자가인데 자산운용가인데 100억이라는 현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가가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로 짰겠죠. 어쨌든 간에. 근데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이 100억을 한꺼번에 지금 다 팔 수가 없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인 때문에. 거래 비용도 발생을 하고,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떨어지는 걸 내가 방지하고 싶어. 그랬을 때 선물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 자, 이거는 해지의 개념입니다. 내가 이걸 갖다가 이만큼을 그대로 수익을 지금 100억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수익을 현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이거 팔지 않는 이상. 그랬을 때 이 동일한 금액을 갖다가 선물을 매도해가지고 이 위험을 회피하는 이걸 또 해지 거래라고 얘기하는데 해지 비율도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해야 해지가 되는 건지 완벽한 해지가 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한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기능에서 선물 거래는 위험 전가 해지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다. 미래 가격을 예시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투자 수단이다. 그렇죠? 예, 현물 거래하고 선물 거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거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 수단이 제공이 된다. 현물 거래는 자본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거래이다. 상품 보유 기간을 보면 현물 거래는 제한이 없죠. 내가 1년을 가지고 있든 10년을 가지고 있든 100년을 가지고 있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선물 거래는 딱 제한적입니다. 만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기. 자, 만기가 6월물 같은 경우는 6월 1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9월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물이 있습니다. 이번 올해 거에는 지금. 자, 선물은 3, 6, 9, 12 이렇게 1년에 4가지가 369, 12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1년에 4가지 물이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품 보유기간에 만기가 있다는 게 다릅니다. 자, 만기가 있다. 자, 이 만기가 있습니다. 선물이 만기가 있는데, 자, 만기가 되었어요. 자, 만기가 있는데 그 다음 월로 이렇게 바꾸는 거. 내가 지금 이걸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해지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이걸 더 보유하고 싶어. 그런데 요건 애가 끝나잖아, 3월물은. 그럼 6월물로 갈아탄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요렇게 갈아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로. 그죠? 계속, 선물을 한 계약을 내가 매수하고 있었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6월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 비용이 지불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이어서 갈 수 있는, 요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거래 비용이 그렇게 많이 가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요걸 갖다 롤 오버라고 얘기합니다. 롤 오버. 그래서 선물을 내가
요게 가지고 있던 거를 다음 월물로 그대로 이어서 간다. 그래서 롤오버. 매도가 돼 있으면 매도되어 있는 상태로, 매수돼 있으면 매수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것을 롤오버라고 용어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거래에서 증권시장보다 이 레버리지 효과가 큰데, 선물 거래는, 현물 거래는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으면, 자, 100이라는 숫자 있으면 약 2.5배, 증거금이 한 40% 정도 되죠. 그래서 2.5배 정도까지 사고, 미수거래, 소위 이제 미수거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수도 결제됐을 때 돈을 넣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증거금이, 선물 시장보다는 굉장히 작고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현물에서는. 그런데 선물 거래는 증거금이, 증권시장보다 굉장히 큰데 레버리지가 한 6.5배 정도가 나옵니다. 6.5배 정도 나오고, 자, 이건 주가지수 200 선물에 대한 부분이고요. 6.5배. 증거금이 15% 정도 되죠. 15%. 현재 현행 15% 정도니까 6.5배가 나오는데, 약 6.5배가 나오는데, 증권시장보다 굉장히 큰 레버리지라고 그랬는데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투자 금액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요. 레버리지도 이제 투자하는 수단이 있어가지고 레버리지를 조율을 어떻게 해야 따라가서 수익에 대한 영향도가 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도 투자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역종업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리 선물이나 그런 애들은 코스피 200 선물보다 레버리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약 한 2배 정도 나오는 것도 있고요. 10배 나오는 것도 있고요. 좀 일반적으로 다 큽니다. 금리 선물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주가지수 200 선물보다 레버리지가 더 크다. 그걸 알려드리고요. 자, 증거금 성격은 이제 이행 보증 거래대금의 10% 수준으로 매우 낮다. 자, 이제 현물 거래는 일반적으로 한 40% 정도 되죠, 그죠? 지금 현행 이행 보증 거래대금이 9%입니다. 지금 현행 9% 돼 있어요. 6% 9% 해가지고 15%, 전체가 15%로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주가지수 200 선물 거래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고, 자, 이제 선물 거래는 구성이 돼 있는데 기본적인 용어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 상품이 뭐냐? 기초자산. 네, 기초자산이 어떤 거냐? 금이면 금 선물은 금이 되겠고요. 원유 선물은 원유가 되겠고요. 상품이라 그러죠. 자, 외환은 통화가 되겠고요. 외환 통화 뭐 이런 것들은 다 그것 때문에 금리는 금리가 되겠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 하는 것은 코스피 200 지수가 기초자산입니다. 자, 기초자산의 가격도 움직이죠. 그죠? 기초자산의 가격도 움직이고 선물 가격도 움직입니다. 두 개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시시각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거래가 되어지고 기초자산도 가격이 바뀌어가면서 가고 선물도 가격이 바뀌어가면서 거래가 되는데 마지막 만기에 가서 선물 가격은 요 기초자산 코스피 200에 딱 결제를 한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물 만기일이 있습니다. 선물 만기일. 선물 만기일은 자,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게 최종 거래일. 최종 거래일하고 인수되는 결제, 최종 거래일과 최종 결제일은 다를 수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최종 거래가 되는 것하고 지금 현행에서 거래 이후에 결제는 우리 선물은 이길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길 결제. 오늘 거래가 되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격을 딱 바뀝니다. 시세에 따라서 결제는 그걸 딱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내가 움직이는 거는 다음날 움직인다. 오늘 거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변동이 딱 일어나죠. 그죠? 자, 그래서 최종 거래일과 또 최종 거래일은 그 선물이 거래될 수 있는 최종 거래.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는 지난주 12일인가요? 12일이 됐습니다. 최종 거래일이. 그러면 결제일이 13일 결제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뭘로 결제하느냐?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결제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선물 가격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선물 만기일에서
당월물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당월물.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근월물 이제 근월물. 그다음에 원월물. 원월물. 자, 이게 뭐냐? 당월은 지금 해당되는 걸 이제 보통 표현할 때 얘기를 하고, 자, 근월물은 가까울 근자, 가장 가까운 걸 얘기하고, 이제 보통 이제 근월물, 당월물을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선물에서는 근월물, 원월물 표현을 주로 위주로 씁니다. 근데 일반, 보통 거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면 당월물도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최종 최근월물이 지금 6월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월물은 9월물, 그 다음 원월물은 12월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월물은 가까울 근자 한자에서 그 다음에 원월물은 멀 원자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물 다음 근월물과 원월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선물의 가격 표시 방식은 선물 가격은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한 계약 기초 계약 단위를 표시하는데 선물이 256월물이 지금 현재 254.10이다. 이렇게 선물 가격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표시를 하고. 자, 이렇게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해가지고, 콘텐코 이제 1.66 해가지고 오늘 가격이 선물 가격 표시 방식 254점입니다. 요것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선물 6월물에서 그대로 표시다. 자, 그 다음에 계약 단위는 기초적으로 한 계약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점 254짜리 한 계약이다. 자, 이 계약 단위 중요한 게 금액하고 다릅니다.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코스피 200은 거래 승수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그 다음에 옵션도 지금 현재 거래 승수가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250이다. 예를 들어서 선물 지수가 250이다. 자, 얼마짜리냐? 250 곱하기 5 하면 1억 2,5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옵션도 나와 있는 3.20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콜 250.3.20 여기다 곱하기 50만 원 하면 금액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는 따로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 이번 주 선물 옵션 투자 좀 중심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레인지 범위를 정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정말 멋있게 투자 성공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옵션 초보 탈출기 양영석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